제 며느리는 천재 사기꾼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천재 연기자였다고 해야 할까요? 저를 3개월 동안 완벽하게 속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온갖 사람들 다 겪어봤는데 설마 내 며느리한테 당할 줄은 몰랐죠. 제 이름은 박영자입니다. 올해 73이에요.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15년이 됐네요. 남편이랑 둘이서 평생 옷가게를 하다가 지금은 대치동의 상가 건물 하나로 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 건물 임대료로 먹고 사는데 돈 걱정은 없는 편이죠. 하나뿐인 아들 성훈이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며느리 수진이는 전업주부, 손녀 지우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아들 내외는 서초구 전세 아파트에 살아요. 그 전세금도 제가 빌려줬어요. 이제 없이요. 엄마 나중에 상속으로 정산할게. 아들이 그렇게 말하길래 그러라고 했죠. 매달 손녀 학원비랑 생활비도 보태주고 있어요. 주변에서는 너무 많이 준다고들 하는데 괜찮아요. 아들이 효자거든요. 자주 전화하고 명절 때는 먼저 찾아오고. 참 화목한 가족이었죠. 겉으로 보기엔요. 며느리 수진이는 조용하고 얌전한 편이에요.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대하는 법도 없고요. 솔직히 며느리 자랑 좀 했어요. 동네에서 만나는 분들한테. 우리 며느리는 착해요. 그렇게 말하고 다녔죠. 손녀 지우하고는 특히 친해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가 와요. 할머니,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강아지.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어? 손녀랑 시간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아들한테서 못 받은 애교를 손녀가 다 채워주거든요. 백화점 가서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럴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저는 제 인생이 참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없이 혼자 15년을 버텼는데 외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아들이 잘 커졌고 손녀도 예쁘게 자라주고 있으니까요. 이제 좀 쉬어도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씩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비싼 옷을 샀다는 얘기를 들을 때 아들 월급으로 그런 걸 살 여유가 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금방 잊어버렸어요. 며느리가 알뜰하게 저축해서 산 거겠지 하면서요.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저는 TV를 보다가 문득 생각했죠. 이번 달 임대료가 들어왔나? 통장 정리를 좀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날 밤 9시쯤이었을까요? 저는 막 샤워를 하고 나와서 머리를 말리고 있었어요. 드라이기 소리 때문에 처음엔 못 들었죠.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어요. 발신자를 보니 아들 성훈이더라고요. 저녁 때 통화했는데 또 무슨 일이지? 잠깐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제 귀를 찢었습니다. 엄마,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48년을 아들을 키웠는데 저 목소리는 정말 급한 상황일 때만 나오는 목소리였거든요. 제 손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성훈아?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허리를 못 쓰겠대요. 뭐? 지금 어디야? 강남성 모병원 응급실이요. 엄마,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손이 떨려서 안전벨트를 매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아들이 커튼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커튼을 열고 들어가니 수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죠. 어머니, 너무 아파요. 수진이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MRI를 찍어봐야 정확히 알겠는데 지금으로선 디스크 파열이 의심됩니다. 그럼 수술해야 하나요? 일단 입원시켜서 정밀 검사부터 하겠습니다. 디스크 파열이라니. 동네 친구 하나가 디스크 수술하고 석 달을 고생했던 게 생각났어요. 그날부터 수진이는 입원했습니다. 사흘 동안 이것저것 검사를 다 했죠.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들은 회사 때문에 저녁에만 올 수 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의사가 결과를 알려줬어요. 다행히 디스크 파열은 아닙니다. 요추 염좌예요. 허리를 삐끗한 거죠.
그럼 수술은요? 필요 없습니다. 2주 정도 안정 취하시면 일상생활 가능하실 겁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큰 수술 안 해도 된다니. 물리치료는요? 크게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편히 쉬시면 됩니다. 그날 수진이는 퇴원했어요. 원무과에서 계산하는데 28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입원비에 검사비까지 합친 금액이었죠. 저는 주저없이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아들이 미안해했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며느리 치료비인데 당연히 제가 내야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한동안 집안일을 못할 것 같아요. 성훈이가 하지 뭐.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빠서요. 수진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어머니 혹시 제가 나을 때까지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2주만요. 아픈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러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그때는 몰랐어요. 그 2주가 3개월이 될 줄은요. 수진이를 집에 데려다 주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큰 수술 안 해도 되니까 마음은 가벼웠죠. 그런데 그날 밤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부터 와주실 수 있으세요? 혼자 있으니까 불안해서요. 내일부터요? 의사 선생님은 그냥 집에서 쉬라고만 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내일 아침에 갈게. 전화기를 내려놓았는데 가슴 한쪽이 답답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나쁜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아들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미역국을 담은 보온병과 반찬통이 들려 있었죠. 초인종을 누르니 아들이 나왔어요. 엄마 오셨어요. 수진이는 안방에 누워 있어요. 저 출근할게요. 아들은 얼른 나가고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수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응, 밤새 괜찮았어? 너무 아파서 한숨도 못 잤어요. 미역국 끓여왔어. 먹어야지. 어머니, 제가 혼자 못 일어나요. 먹여주실 수 있으세요? 먹여달라고요? 하지만 아픈 사람인데 어쩌겠어요. 저는 수진이를 일으켜 앉혀서 국을 떠먹여줬어요. 그날부터 제 하루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9시에 아들 집에 가서 저녁 6시에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수진이 침대 옆에 앉아서 말벗도 해주고요. 어머니, 물 좀 주세요. 어머니, 베개 좀 높여주세요. 어머니, TV 채널 좀 돌려주세요. 하루에도 12번씩 불렀어요. 이 나이에 하루 9시간씩 이렇게 하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참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2주면 낫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많이 나은 것 같아요. 정말? 네. 이제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있어요. 어머니 매일 오시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솔직히 몸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 그럼 이제 괜찮겠니? 네. 일주일에 2~3번만 와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만 갔어요. 가면 청소하고 밥 해주고 수진이 상태 확인하고 오는 거죠. 훨씬 나아졌어요.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죠. 그런데 2주째 되던 날이었어요. 제가 목요일에 갔는데 수진이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어제 병원 다녀왔어요. 혼자? 네. 택시 타고요. 의사 선생님이 재활운동기구를 집에서 쓰면 좋겠대요. 재활운동기구? 네. 허리 회복에 도움된다고. 그런데 비용이 좀 나가요. 얼마나? 200만 원이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꼭 필요한 거니? 의사 선생님이 이거 안 쓰면 회복이 더딜 수 있대요. 수진이가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알았어. 저는 다음 날 200만 원을 수진이 통장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한의원에서 침 맞으면 회복이 빠르대요. 한약도 지어 먹으면 좋다고 하고요. 한방 치료? 네. 한 달치가 100만 원인데. 또 100만 원. 수진아, 재활기구에도 벌써 200만 원 썼잖니.
어머니, 그래도 빨리 나아야 어머니도 편하시잖아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알았어. 또 100만 원을 보냈어요. 병원비 280만 원, 재활기구 200만 원, 한약 100만 원. 벌써 580만 원이 나간 거예요. 3주째가 됐어요. 의사 선생님은 2주면 낫는다고 했는데 수진이는 여전히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했어요. 제가 토요일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어머니, 아직도 허리가 아파요. 한약 먹고 있잖니. 그런데도 별로 안 나아요. 그럼 병원에 다시 가보자.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좀 걸린대요. 사람마다 회복 속도가 다르다고. 그 말을 듣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2주면 낫는다고 했는데. 벌써 3주가 지났는데. 600만 원 가까이 썼는데. 하지만 아픈 사람을 의심할 수는 없었죠. 그래. 그럼 좀 더 지켜보자. 네, 어머니.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찜찜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설마요. 내 며느리가 나를 속일 리가 없죠. 4주째가 됐을 때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2주면 낫는다고 했던 말이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수진이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저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마다 아들 집을 오가고 있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문득 수진이가 궁금해져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성훈아, 나야. 수진이 좀 바꿔줄래? 엄마, 수진이 지금 샤워 중이에요. 그래? 그럼 나중에 전화하라고 해줘. 전화를 끊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허리 아픈 사람이 샤워를 혼자 한다고요? 1시간쯤 지나서 다시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수진이가 받았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응, 별일 아니고 오늘 괜찮았나 해서. 아, 네. 그냥 그랬어요. 목소리가 너무 멀쩡하더라고요. 낮에 제가 방문했을 때는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저녁만 되면 목소리 톤이 달라졌어요. 허리는 좀 어때? 아직도 아파요. 조금만 움직여도. 그런데 배경으로 TV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까지 섞여서요. TV 보고 있어? 아, 네. 누워서 보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뭔가 계속 찜찜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또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병원에서 물리치료 추가로 받으래요. 150만 원인데. 또 돈이에요. 벌써 얼마를 쓴 건지 세어보니 1000만 원이 훌쩍 넘어 있었어요. 수진아, 벌써 얼마나 쓴 줄 알아?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꼭 필요하대요. 할 말이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알았어. 그렇게 또 돈을 보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예고 없이 아들 집을 방문했어요. 반찬을 좀 만들어 갖다 주려고 했거든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 동안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했어요. 집에 있을 시간인데. 수진아, 나야. 그제야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나왔는데 얼굴이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안 하셨잖아요. 깜짝 방문이야. 반찬 만들어 왔어. 아, 네.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갔는데 거실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청소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더라고요. 청소했니? 아, 네. 오늘 좀 괜찮아서요. 청소를 했다고요? 허리 아픈 사람이 청소기를 돌렸다는 말인가요? 침대 쪽을 보니 베갯잎도 새로 갈았던지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하게 펴져 있었어요. 수진아, 너 많이 나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오늘만 좀 괜찮았어요. 평소엔 진짜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얼른 침대로 가서 눕더라고요. 뭔가 급하게 연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청소를 할 정도로 괜찮으면 이제 나은 거 아닌가? 그런데 왜 계속 누워만 있는 걸까? 며칠 후 화요일이었어요. 저는 오후 3시쯤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어요. 30분쯤 지나서 다시 걸었는데 또 안 받더라고요. 저녁 6시에 걸었더니 그제야 받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낮잠 자고 있었어요.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약 먹으면 졸려서요. 목소리는 또 멀쩡했어요. 낮잠을 3시간이나 잤다는 사람 목소리가 그렇게 맑을 수가 있나요? 뭔가 이상했어요. 낮에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제가 없으면 전화도 안 받고요. 청소도 하고 TV도 보고. 저녁만 되면 목소리가 멀쩡하고. 6주가 지났어요. 의사는 2주면 낫는다고 했는데 벌써 1달 반이 지났죠.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썼는데도 수진이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죠. 매주 3번씩 아들 집을 오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다는 게 괴로웠거든요. 하지만 자꾸만 이상한 점들이 눈에 밟혔어요. 아니야, 설마. 아픈 사람을 어떻게 의심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들려고 했습니다. 그 주 일요일 손녀 지우를 만나기로 한 날이었죠. 명동에서 만나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먹었어요. 지우와 시간을 보내면 모든 근심이 잊혀지거든요. 카페에 앉아서 케이크를 먹고 있는데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왜 우리 강아지? 할머니한테만 말할게요. 아빠한테는 비밀이에요. 지우 표정이 심각했어요. 평소에 밝게 웃던 얼굴이 아니었죠. 무슨 일인데? 지우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제게 바짝 다가왔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거짓말이라니요. 무슨 말이니, 지우야? 엄마요. 아프지 않은 것 같아요. 지우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13살밖에 안 된 아이 눈빛이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었죠.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제요, 저 학원 갔다가 일찍 집에 왔는데 엄마가 없었어요. 없었다고? 네. 침대도 비어 있고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허리 아파서 누워만 있어야 하는 사람이 집을 비웠다고요? 혹시 병원 간 거 아닐까? 아니에요. 저녁 7시쯤 돌아왔는데 운동복 입고 있었어요. 얼굴도 빨갛고 땀도 나고. 운동복이요. 땀을 흘렸다고요. 그게 재활 운동 같은 거 아닐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핸드폰 좀 보여드릴게요. 지우가 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화면을 보여줬어요. 엄마 인스타그램이에요. 화면에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거울 앞에서 찍은 셀카였는데 배경이 필라테스 센터더라고요. 오늘도 1시간 완주라는 글과 함께요.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니 또 다른 사진이 나왔어요. 친구들과 카페에 앉아서 웃고 있는 수진이 모습이었죠. 오랜만에 언니들이랑 힐링타임. 그 사진 밑에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너 허리 다쳤다며? 수진이 답글이 있었어요. 많이 나았어. 운동하면 더 좋대. 다음 사진은 백화점 쇼핑백들을 들고 찍은 거였어요. 쇼핑이 최고의 힐링. 사진 속 수진이는 멀쩡했어요. 아니, 멀쩡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 건강해 보였어요. 이게 언제 찍은 사진들이니? 다 최근이에요, 할머니. 전부 엄마가 아프다고 할 때 찍은 거예요. 제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요. 지우가 말을 이었어요. 지난주에 엄마가 명품 가방들 산 거 봤어요. 루이비통이랑 샤넬이랑. 방에 숨겨놨는데 제가 봤어요. 명품 가방들? 네. 여러 개요. 엄청 비싸 보였어요. 명품을 여러 개요. 그 순간 머리가 띄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준 치료비로요? 재활기구, 한약, 보조기, 영양제. 그 돈으로 명품을 샀다고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속이는 거 맞죠?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카페 안의 소음이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죠. 눈앞이 하얗게 변하면서 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 지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강아지.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면 안 된다.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할머니만 알고 있어야 해. 알았지? 네, 할머니. 지우야, 고마워.
할머니한테 말해줘서 지우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주저앉아서 한참을 앉아 있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필라테스, 쇼핑, 카페.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며느리. 명품 가방. 제가 준 1,000만 원이 넘는 돈.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고요?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아. 혹시 지우가 잘못 본 거 아닐까? SNS 사진은 예전 사진을 늦게 올린 거 아닐까?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진실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죠. 지난 2달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수진이를 먹여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돈 달라고 할 때마다 주저없이 보내주고 그게 다 무엇을 위한 거였나요? 새벽 5시쯤 됐을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죠. 병원비 280만 원부터 시작해서 재활기구, 한약, 보조기, 영양제, 물리치료.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어요. 총 1,280만 원이었어요. 평생 악착같이 모은 돈이 2달 만에 1,000만 원이 넘게 사라진 거예요. 그 돈으로 며느리는 필라테스를 하고 친구들과 카페를 다니고 명품을 샀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한없이 바보 같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가 있었을까?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어요.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증거가 필요해요. 확실한 증거. 지우가 보여준 SNS 사진만으로는 부족해요. 며느리는 예전 사진이에요. 친구가 대신 올린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메모지를 꺼내서 적기 시작했어요. 확인해야 할 것들. 병원 진료 기록. 실제로 재활기구를 샀는지. 한약을 정말 지었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 사라지는 소리였죠. 더 이상 저는 착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속은 피해자였고 이제부터는 진실을 밝혀낼 사람이었죠.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부터 증거를 모을 거예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며느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저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수진이가 입원했던 바로 그 병원이었죠. 원무과 창구 앞에 섰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거라면 어쩌나. 혹시 수진이가 정말 아픈 건데 제가 의심한 거라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며느리 진료 기록을 떼어가려고 하는데요. 환자분 성함이요? 김수진이요. 2달 전에 입원했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서류를 출력해줬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신분증이랑 보호자 동의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서류를 작성했어요. 진료 기록을 받아들고 한쪽 구석에 앉아서 펼쳐봤어요. 환자명 김수진. 진단명 요추 염좌. 입원 기간 3일. 치료 내역 MRI 검사 1회, 물리치료 2회. 의사 소견 경미한 염좌 2주 안정 후 일상생활 가능. 총 진료비 280만 원. 그게 전부였어요. 특수 재활치료도 한방치료도 추가 물리치료도 없었어요. 손에 든 종이가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는 진료 기록을 들고 진료실로 갔어요. 당시 수진이를 진료했던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했거든요. 선생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젊은 남자 의사가 저를 봤어요. 네, 무슨 일이시죠? 우리 며느리 김수진 환자 기억하세요? 아, 네. 기억나요. 허리 염좌로 입원하셨던 분. 그 환자가요, 퇴원 후에 특수 재활 치료를 받았다고 하던데요.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특수 재활 치료요? 그런 건 없었는데요. 없었다고요? 네. 단순 염좌였어요.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라고만 했습니다. 그럼 재활기구 같은 것도요?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2주면 낫는다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방 치료는요?
침이나 한약 같은 거요. 그것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염좌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거든요. 그럼 물리치료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거나. 아니요. 입원 중에 2번 받은 게 전부입니다. 의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선생님, 그럼 환자가 완쾌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하셨나요? 2주요. 길어야 3주면 일상생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주요. 벌써 2달이 지났는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료실을 나와서 복도에 서 있었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서 한참을 서 있었죠.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수진이가 돈 달라고 했던 것들, 재활기구니, 한약이니, 보조기니, 영양제니 전부요. 병원을 나와서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서 확인했죠. 지난 2달 동안 수진이한테 보낸 돈이 1,000만 원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했던 건 병원비 280만 원 뿐이었어요. 나머지 1,000만 원은 며느리가 가져간 거예요. 1,000만 원이요. 그 돈으로 필라테스 다니고 친구들이랑 카페 가고 명품 가방 사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제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했죠.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가 있었을까? 재활기구를 샀다는데 영수증 한 장 못 봤어요. 한약을 지었다는데 약봉지 하나 못 봤습니다. 그냥 며느리가 돈 달라고 할 때마다 주기만 했죠. 핸드폰을 꺼내서 수진이한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어요. 아니야, 아직 아니에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수진이는 또 변명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잘못 기억하신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 받았어요. 이렇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저는 가방을 챙겨서 카페를 나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어요. 우편함을 확인하지 않고 올라온 게 생각났어요. 저는 다시 1층으로 내려갔죠. 우편함을 열었어요. 청구서 몇 장이랑 광고 전단지가 들어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은행 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발신인 KB국민은행 대출센터. 수신인 박영자. 대출센터요? 저는 대출받은 적이 없는데.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편지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KB국민은행 대출센터. 박영자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부동산 담보대출권 5억 원은 서류 미비로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보 부동산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상가 건물. 신청 금액 5억 원. 5억 원이요? 제 상가 건물을 담보로요? 저는 대출 신청한 적이 없어요. 평생 은행에 빚진 적 없이 살아왔는데. 편지 안에 첨부된 서류를 꺼내봤어요. 대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서명은 제 것이 아니었죠. 누군가 제 필체를 흉내낸 거였어요. 도장도 찍혀 있었는데 제 도장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달랐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우편함 앞 바닥에 그대로 앉아서 서류를 들여다봤죠.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누가 제 이름을 위조해서 제 건물을 담보로 5억을 빌리려고 한 거지? 아니, 알고 있었어요. 누가 했는지요. 제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갈 수 있는 사람. 제 서명을 흉내낼 수 있을 만큼 가까이에 있는 사람. 며느리. 아니, 아들까지. 손에 든 서류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났어요. 집으로 올라가서 현관문을 잠그고 소파에 앉았죠. 서류를 다시 펼쳐서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신청일이 1달 전이더라고요. 제가 수진이 간병하느라 정신없을 때였어요. 서류 미비로 부결됐다고 했는데 만약 승인이 났다면요? 5억이 며느리 손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느 날 갑자기 5억 빚을 진 사람이 됐겠죠. 제 건물까지 빼앗길 뻔한 거예요. 손이 떨려서 물을 따를 수도 없었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죠. 치료비 사기 1,000만 원도 모자라서 이제는 제 건물까지 노린 거예요.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번호를 찾았어요. 최진수. 남편의 대학 동기였고 지금은 은퇴한 변호사였죠. 여보세요? 진수 씨, 나 영자야. 오, 영자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지금 좀 만날 수 있어? 급한 일이 있어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나 봐요. 진수 씨가 심각하게 물었거든요. 무슨 일인데요? 괜찮으세요? 전화로는 얘기하기 힘들어. 지금 만날 수 있어? 그럼요. 어디로 갈까요? 1시간 후 저는 진수 씨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은퇴했지만 아직도 가끔 자문을 하는 작은 사무실이었죠. 진수 씨 앞에 서류들을 쏟아놨어요. 병원 진료 기록,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대출 신청서. 이게 다 뭡니까, 영자 씨?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수진이가 다쳤다고 한 것, 간병한 것, 치료비 준 것, 그리고 손녀한테 들은 것, 병원에서 확인한 것, 마지막으로 오늘 받은 대출 서류까지. 진수 씨는 말없이 듣다가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한참 후에 입을 열었어요. 영자 씨,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알아. 치료비 사기에 사문서 위조에 사기 미수까지. 당장 경찰에 신고하면 구속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안 돼. 왜요? 아들이야.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손으로 경찰에 넘길 순 없어. 진수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쩌실 겁니까? 쫓아낼 거야. 내 인생에서 완전히. 어떻게요? 방법이 있지 않겠어? 진수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긴 합니다. 전세금 5억 즉시 회수하는 겁니다. 갚을 돈이 없을 텐데?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못 갚으면 전세 빼야 하니까 사실상 쫓겨나는 거죠. 진수 씨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차용증을 정식으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3개월 안에 갚으라고 통보하는 거예요. 3개월이면 되겠어? 충분합니다. 돈 구할 곳도 없을 거예요. 은행도 안 빌려줄 거고 친척들한테 미리 말씀드리면 거기서도 막힐 겁니다. 생활비 지원도 끊어야겠지? 당연하죠. 한 푼도 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자. 준비 좀 도와줄 수 있어? 물론입니다. 제가 차용증이랑 법적 서류 준비해 드릴게요. 사무실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슬프진 않았어요. 분노도 가라앉았고요.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착한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아들에게 무한정 퍼주는 어머니도 아니고요. 저는 제 것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기꾼을 응징하는 사람이죠. 마지막 준비만 남았습니다. 사흘 후 진수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영자 씨, 서류 다 준비됐습니다. 오늘 오실 수 있으세요? 사무실에 가니 차용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차용인 박성훈, 채권자 박영자, 차용 내역, 전세 보증금 5억 원, 차량 구입비 3천만 원, 합계 5억 3천만 원, 상환 기한 통지 후 3개월 이내, 미상환 시 법적 조치 및 형사고소, 무이자로 빌려줬던 거지만 이제는 정식 채권 관계로 만드는 겁니다. 진수 씨가 설명했어요. 고소는요? 이건 경고용입니다. 게다가 이미 대출 서류 위조 증거가 있으니 이건 진짜 칼이에요. 서류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손이 떨리진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했죠. 집으로 돌아와서 캘린더를 펼쳤어요.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로 날짜를 잡았어요. 가족 회의를 하는 날이에요. 아들 내외에게 모든 걸 밝히는 날이죠. 그날까지는 아무것도 티내지 않기로 했어요. 평소처럼 행동하고 평소처럼 전화 받고. 목요일에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오실 거예요? 응, 갈게. 감사해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였죠. 저는 수진이 집에 가서 평소처럼 청소하고 밥 해주고 말벗해줬어요. 어머니, 요즘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다음 달쯤이면 완전히 나을 것 같아요. 다음 달이요. 벌써 석 달째인데요. 그럼 좋겠다.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토요일 아침 시장에 가서 장을 봤어요. 제일 좋은 갈비를 골랐고 신선한 채소들을 샀어요. 일요일 아침 일찍 저는 재료를 들고 아들 집으로 갔어요. 엄마, 이렇게 일찍이요? 응, 오늘 음식 만들어줄 거야. 다 같이 모여서 먹자. 무슨 날이에요? 그냥 오랜만에 가족끼리 밥 먹는 거지. 저는 부엌에 들어가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갈비를 재우고 채소를 다듬고 전을 부쳤죠. 요리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마지막이라는 게 실감났거든요.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이미 제 안에서 슬픔은 다 말라버렸거든요. 오후 1시쯤 진수 씨한테 전화했어요. 진수 씨, 3시에 여기로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류 챙겨갈게요. 음식이 다 준비됐습니다. 식탁에 차리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제 곧 시작이에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진수 씨가 도착한 거예요. 성훈이가 문을 열고 돌아왔어요. 엄마, 최 변호사님이 왜 오셨어요? 내가 모시라고 했어. 증인이 필요해서. 증인이요? 저는 식탁에 앉으며 말했어요. 자, 다들 앉아. 밥 먹기 전에 할 이야기가 있어. 성훈이와 수진이가 자리에 앉았어요. 표정이 불안해 보였죠. 지우는 제가 미리 말해뒀던 대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식탁 위에는 제가 준비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봉투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수진아, 이것 좀 보자. 제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사진을 보여줬어요. 손녀 지우가 보내준 SNS 사진들이었죠. 필라테스 센터에서 찍은 셀카. 친구들과 카페에서 웃고 있는 모습.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는 사진. 이게 내 인스타그램 맞지?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날짜 좀 봐. 전부 내가 아프다고 누워있을 때 찍은 거야. 성훈이가 핸드폰을 빼앗듯이 들여다봤어요. 이게 뭐야, 수진아? 그건. 저는 두 번째 증거를 꺼냈어요. 지우야, 나와서 엄마한테 말해줄래? 제 목소리에 지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수진이가 깜짝 놀라며 딸을 봤죠. 지우야, 엄마가 명품 가방 산 거 봤다며? 네, 할머니.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루이비통이랑 샤넬이었지? 네. 수진이가 딸을 노려봤어요.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들고 엄마를 똑바로 쳐다봤죠. 지우야, 들어가 있어. 고마워. 지우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세 번째 증거를 꺼냈어요. 병원 진료 기록이었어요. 이건 병원에서 떼어온 수진이 진료 기록이야. 서류를 펼쳐서 보여줬어요. 진단명 요추 염좌. 수술 없음. 의사 소견 2주 안정 후 일상생활 가능. 그런데 넌 뭐라고 했지? 재활기구가 필요하다고, 한약이 필요하다고, 보조기가 필요하다고. 통장 거래 내역을 꺼내서 테이블에 던지듯 놓았어요. 내가 너한테 준 돈이 1,000만 원이 넘어. 그런데 실제로 필요했던 건 병원비 280만 원 뿐이었어. 나머지 1,000만 원은 어디 갔니? 필라테스? 카페? 명품? 수진이가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아직 안 끝났어.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대출 신청서였죠. 이건 뭐니? 서류를 성훈이 앞으로 밀었어요. 내 이름으로 내 건물 담보로 5억을 대출 신청한 서류야. 성훈이가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이건 내 서명 위조했지? 내 도장도 가짜로 만들었고. 진수 씨가 나섰어요.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이고 사기 미수입니다. 형법상 3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죠. 수진이가 바닥에 주저앉듯 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1,000만 원 넘게 사기치고 내 건물까지 빼돌리려 했는데 용서를 바래. 성훈이가 일어섰어요. 엄마, 그래도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 성훈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차피 엄마 재산은 나중에 다 제 거잖아요. 그 순간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엄마 돌아가시면 어차피 전부 제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그걸 좀 미리 쓴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 내 말대로야. 어차피 내 것이 될 거였지. 그럼. 과거형이야. 될 거였어. 이제는 아니야. 진수 씨가 차용증을 꺼냈어요. 이건 차용증입니다. 차용인 박성훈. 채권자 박영자. 차용 금액 5억 3천만 원. 상환 기한 통지 후 3개월 이내. 성훈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빌린 돈이야. 당연히 갚아야지. 3개월 안에 5억을 어떻게 구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진수 씨가 덧붙였어요. 못 갚으시면 전세 정리하고 나가셔야죠. 그리고 생활비 지원도 오늘부로 중단됩니다. 그리고요. 진수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현재 두 분이 저지른 범죄 목록입니다. 치료비 사기,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박영자 여사님께서 고소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3개월 내 5억 3천만 원 전액 상환. 상환 불가 시 전세 정리 후 즉시 퇴거. 이후 박영자 여사와 일체 접촉 금지. 이 조건을 어기시면 즉시 형사고소합니다. 수진이가 제 바지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 어디 가서 살아요? 저는 수진이 손을 차갑게 뿌리쳤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성훈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아들? 저는 성훈이를 똑바로 봤어요. 아들이 어미한테 이런 짓을 하니? 사기치고 이름 위조하고 재산 빼돌리려고? 그건 나는 오늘부로 너희 어미 노릇 그만둔다. 이제 남남이야. 저는 가방을 챙겨들었어요. 3개월 줬어. 그때까지 돈 갚든지 집 빼든지 알아서 해. 현관문으로 향하는데 뒤에서 수진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나가면서 지우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지우가 문틈으로 저를 보고 있었죠. 저는 지우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48년 키운 아들과의 인연이 그렇게 끝났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 집 문을 나서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죠. 후회했냐고요? 아니에요. 후회는 없었어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예상했던 전화가 왔어요. 엄마, 엄마. 성훈이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왜?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저희 정말 어떻게 하라고요? 3개월 줬잖아 돈 마련해. 어떻게 3개월 만에 5억을 구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오후 동생 영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성훈이가 나한테 전화했어. 뭐래? 돈 좀 빌려달라고. 5억은 안 되니까 1억만이라도 빌려달래. 뭐라고 했어?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언니한테 그런 짓을 해놓고 어떻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냐고. 고마워 영수가. 성훈이가 울더라. 그래도 안 돼. 저런 건 혼쭐을 내줘야 해. 이틀 후에는 외삼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영자야 성훈이가 나한테도 전화했다. 죄송해요 삼촌. 뭐가 죄송해. 내가 잘한 거야. 나도 딱 잘라줬어. 한 푼도 안 빌려준다고. 친척들한테 전부 전화를 돌렸나 봐요. 하지만 제가 미리 말해뒀으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성훈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회사에 소문났어요. 무슨 소문? 제가 엄마한테 사기쳤다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누가 그런 소문을 냈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다들 알아요. 팀장님도 저한테 실망하셨대요. 그래서? 승진 물 건너갔어요. 이번 인사에서 완전히 누락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요. 이러지 마세요. 제가 회사에서도 찍혔어요.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전화를 끊었어요. 사실 회사에 소문이 난 건 제 탓은 아니에요. 친척 중 누군가가 SNS에 올렸던 모양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조심하세요. 부모 재산 노리고 이런 짓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한 달이 지났어요. 성훈이는 은행에도 가봤나 봐요. 하지만 대출이 거절됐죠. 이미 전세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은 불가능했으니까요. 친구들한테도 빌리려고 했나 봐요. 하지만 5억은커녕 1,000만 원도 빌려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2달째가 됐어요.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답장하지 않았어요. 성훈이도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만 확인했죠. 엄마, 저 정말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정말 불가능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마지막 문자에는 답장을 보냈어요. 안 된다. 약속은 약속이야. 3달째 되던 주였어요. 진수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영자 씨, 다음 주가 기한 만료일입니다. 준비하셔야 해요. 알아요. 성훈 씨 쪽에서 연락 온 거 없으세요? 문자만 오는데 답장 안 해요. 잘하셨어요. 이제 법적 절차만 남았습니다. 그 주 토요일이었어요. 손녀 지우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왜 그래, 우리 강아지? 할머니, 저희 이사 가요. 그래, 알아. 월세래요. 엄청 작은 집이래요. 지우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토요일마다 전화할게.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자. 할머니, 엄마 아빠가 할머니 욕해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우야, 할머니는 내 할머니야. 그것만 기억해. 내 할머니.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손주까지 힘들게 하는 건가? 제가 너무 잔인한 건가?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이미 강을 건넌 거예요. 3개월이 되는 날. 성훈이한테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돈 못 구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사 가요. 그래. 엄마, 정말 이게 끝인 거예요? 응. 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나중에라도 연락하지 마라. 이제 남남이야.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일주일 후 영숙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성훈이네 이사 갔대. 어디로? 구로구 쪽이래. 월세. 그래.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요. 48년을 키운 아들이에요. 배 아파 낳고 밤새 안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 아들을 제 손으로 내쫓은 거예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들이 먼저 저를 버렸으니까요. 어미를 속이고 사기치고 재산을 빼돌리려 한 순간 그 아이는 이미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해요.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서요. 이사 가는 날 저는 일부러 그날 아들 집 근처에 갔어요.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죠. 이삿짐 트럭이 서 있었는데 작은 트럭이었어요. 짐이 많지 않았나 봐요. 성훈이가 짐을 나르고 있었고 수진이는 옆에서 지우를 데리고 서 있었습니다. 성훈이 얼굴이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어요. 3달 사이에 늙어 보였죠. 수진이는 명품 가방 대신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때 지우가 저를 봤어요. 제 눈과 마주쳤죠. 지우가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고 저도 손을 들어 흔들어줬어요. 그게 마지막 인사였어요. 트럭이 떠났어요. 아들 가족이 탄 차도 따라갔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빈 주차 공간만 남은 그곳에요. 48년이 그렇게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성훈이 어렸을 때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대학 졸업 사진. 사진 속 성훈이는 웃고 있었어요. 순수하고 맑은 눈빛이었죠.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언제부터 제 재산만 바라보게 된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랬던 걸까요? 제가 몰랐던 것뿐이었을까요? 사진첩을 덮었어요. 더 이상 들여다보지 않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이었어요. 지우한테 전화했어요. 할머니,
지우야, 잘 지내니? 네. 그런데 집이 너무 작아요. 그래도 괜찮지? 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날까? 네. 명동에서 만났어요. 지우는 예전처럼 밝게 웃지 못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가 매일 싸워요. 엄마는 할머니 욕하고 아빠는 엄마한테 화내고. 가슴이 아팠어요. 지우야, 힘들지? 조금요. 근데 괜찮아요. 할머니 만나면 좋으니까. 저는 지우를 꼭 안아줬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매주 토요일마다 전화할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나자. 네, 할머니. 힘들면 언제든지 할머니한테 전화해. 알았지? 네. 지우와 헤어지고 나서 저는 한참을 걸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었죠. 발걸음이 어느새 교회 앞에 와 있었어요. 15년 전 남편 장례식을 치렀던 그 교회요. 안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앉았어요. 여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 잘한 거 맞지? 대답은 없었지만 가슴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성훈이한테서 마지막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손가락이 답장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다시 한 번? 아니에요. 이미 기회는 줬어요. 석 달이나요. 그 시간 동안 진심으로 반성했다면 진작에 무릎 꿇고 찾아왔겠죠. 돈이 급해서 보내는 문자일 뿐이에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훈이 번호를 차단했어요. 수진이 번호도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도 더 휘어졌어요. 하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어요. 괜찮아.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잘한 거야. 후회는 없었어요. 아들을 내쫓은 게 아니에요. 아들이 스스로 떠난 거예요. 저를 속이고 사기치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을 때 그 순간 이미 떠난 거죠. 저는 그저 문을 닫았을 뿐이에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참 아름다웠어요. 내일은 또 해가 뜰 거예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고요.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아들 없이도 며느리 없이도요. 손녀 지우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저 자신이요.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산책해요. 예전엔 아들 집 가느라 정신 없었는데 이제는 제 시간이 생겼거든요. 화요일 오전에는 동네 서예 학원에 다녀요. 붓글씨를 배우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먹 깔고 붓 들고 한 획 한 획 그어가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져요. 목요일엔 등산 모임이 있어요. 비슷한 나이 또래분들이랑 북한산을 오르죠. 오르다 보면 숨이 차긴 한데 정상에 올라서면 세상이 다 보여요. 주말엔 양로원에서 봉사를 해요.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 식사 도와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요. 거기 계신 분들 중에도 자식한테 버림받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 얘기 들으면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싶어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손녀 지우를 만나요. 오늘도 명동에서 만났어요. 할머니. 지우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우리 강아지 밥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할머니, 저 떡볶이 먹고 싶어요. 예전 같았으면 비싼 레스토랑 데려갔을 텐데 요즘 지우는 떡볶이가 좋대요. 아마 집에서 돈이 빠듯해서 그런가 봐요. 분식집에 앉아서 떡볶이를 먹는데 지우가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는요? 응? 할머니는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가끔은 생각나지. 그래도 괜찮아. 엄마가 할머니 욕할 때마다 속상해요. 지우야, 넌 신경 쓰지 마. 할머니는 괜찮아. 엄마 아빠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아빠는 회사에서 승진 못했고 엄마는 마트에서 일해요. 그래. 할머니가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우야. 저는 지우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엄마 아빠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
그래도 지우는 할머니 손녀야. 그건 변하지 않아. 알았지? 네, 할머니. 지우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궁금해졌어요. 성훈이네는 지금 어떻게 사는지. 영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언니, 영수가 성훈이네 요즘 어떻게 산대? 알아서 뭐 해. 그냥 살겠지. 그래도 좀 알려줘. 구로구 월세 살아. 성훈이는 회사 다니는데 승진은 완전히 글렀대. 수진이는 마트에서 계산 일한대. 지우는 학원 다 끊고 집에서 혼자 공부한대. 가슴 한쪽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건 그들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1년 전 이맘때쯤 저는 매일 아들 집을 오가며 며느리 간병을 하고 있었죠. 속으면서도 모르고 돈을 빼앗기면서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착한 사람 되려다가 호구만 되는 거라는 것.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배웠어요. 병원 기록 하나, SNS 사진 하나하나가 다 무기가 되더라고요. 나이가 들었다고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 것을 지키는 게 잘못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혼자예요. 아들도 며느리도 없어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 쓸쓸할 때도 있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손녀 지우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무엇보다 저 자신이 있으니까요.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미뤄뒀던 제 인생을요. 서예도 배우고 산도 오르고 봉사도 하고 싶었던 걸 하면서 살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제 인생은 제 것이라는 걸요. 박영자 73세. 오늘도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40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